무슨 돈으로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원개발 이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은, 금, 석탄 이런 거는 다 자원개발세를 국가 모두가 나누자. 국민 모두가. 이런 개념이고요. 탄소세 공공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국토보유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제가 오늘은 일부러 안 바꿔서 왔는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보유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세금 또 생기네. 그죠? 근데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면 아,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국민들이 배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네이밍을 위해서 이 국토보유세는 이름을 토지이익배당제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수도권에 이런 땅이 워낙 많은데요. 허허벌판에 논만 있던 허허벌판에 기차역이 생기고 도로가 깔려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뭐 A, B, C, D, E, F, G까지 땅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뭐 A, 또 뭐 A, C 정도 되겠죠, 그죠? C가 제가 볼 땐 이 교차로기 때문에 더 비싸지 않을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G가 제일 비싸 보이는 분은 땅 사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땅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C가 내 친구야. 만약에 C가 제 친구예요. C 주인이. 야, 너는 땅을 언제 그렇게 샀냐? 우리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사두셨어. 야, 니네 할아버지는 여기 생길 줄 알고 어떻게 50년 전에 선견지명으로 땅을 사놓으셨냐?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 기차역, 도로 다 우리 세금으로 깐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도로가 없었다면 저 땅 가격은 얼마였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자원으로 투자해서 땅값이 변했다면 이거는 좀 부럽게만 생각할 일이냐 이거예요. 야, 니네 할아버지는 어쩐 성경지명으로 이렇게 복을 받으셔서 전 세계 나라를 구하셔서 50년 전에 저기다가 헐값에 땅을 사놓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기차역 옆에 도로변 사거리에 땅을 두셨냐, 이렇게 부러워만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땅의 가치라는 게 과거에는 쌀 많이 나는 땅이 비쌌지만 지금은 뭐예요? 오로지 위치예요, 그냥. 네. 오로지 위치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역하고 가깝냐? 버스 정류장하고 가깝냐? 그 다음에 스타벅스랑 가깝냐? 또 뭐 있죠? 스세권하고 또 뭐 있던데? 예? 스세권하고 또 편의점하고 가까운 거. 예, 어쨌든 위치 때문에 바뀌어요. 옛날에 문전옥답이라 해서 집 앞에 집 가까운 데 있는 쌀이 많은 땅이 비쌌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 서울 땅은 비싸고 저 아래 땅은 싸겠어요? 수도권에 있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의 이익으로 받아서 배당하는 데 쓰자 하는 게 좀 전에 설명드린 이익 배당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제가 토지공개념 역사와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1978년 88 조치 때였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위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걸 한 72년도쯤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78년에 갖고 1년 만에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 당시는 철권 통치기였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면 그냥 끝났습니다. 야, 도입해. 감히 누구도 반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좀만 이거 한 4, 5년 전에만 이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토지의 사유 개념을 수정하겠다라고 했어요. 토지는 개인 것만의 것이 아니다. 이건 자연물이기 때문에 공동의 거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만 공동의 성격도 있다는 걸 천명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천명까지 해요. 8월 8일 날. 근데 딱 14개월 만에 죽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이 이때 만들어져요.
물론 나중에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소유 상한 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완전히 난장이 됐죠. 그러나 이 당시에 소위 군사정부의 연장선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뭐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때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태어날 때쯤 되신 건가? 뭐 이때 이틀이 멀다 하고 한 가족이 자살했어요. 전세값이 올라서 연탄불 피워놓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이 이틀에 한 번씩 났어요. 막. 도저히 정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비난에 대해서.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뭐까지 했냐?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각까지 했습니다. 재벌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써. 그냥 갖고만 있어. 왜? 땅값이 오르니까. 강제 매각도 했습니다. 협박했어요. 정부가. 언제까지가 업무에 필요 없는 거 사놓고 더 이상 놀리면서 땅값만 올리길 기다리는 땅은 강제로 매각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했다가는 공산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정책을 노태우 정부 때 했어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랬었다.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요즘에 종부세가 마치 어마어마한 잘못 있는 세금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이 종합종부세는요. 이거 걷어갖고 어디다 썼냐.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를 절대 못 없앨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수도권에서 걷어갖고 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이 딱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4%도 안,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1.7%, 가구수로 따지면 4.8%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마치 자기 땅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걱정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세금 폭탄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했지 뭐 토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역할은 안 했습니다. 다만 헌법에 토지공 개념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다가 개헌이 불발되면서 사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토지공 개념을 법이 아닌 헌법에 집어넣어야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초과 이득에 대해서 과한 이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 표는요. 여러분들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어. 맨 위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5억이다라고 하면 토지분이 있어요. 아파트에 반드시 토지가 딸려 있으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제가 36만 4,800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39만 5,200원을 더해서 76만 원을 만약에 낸다면 1인당 30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 원이니까 80만 원 정도가 이익이다. 5억 원짜리가 그래요. 근데 10억 원을 봐보세요. 10억 원짜리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36만 7천을 더 내야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9억 원까지는 11만 9,200원이 이익입니다. 이 모델로 보면. 근데 12억. 10억에서 12억. 2억밖에 안 뛰었는데 10억짜리는 36만 7,200원을 더 내고 12억짜리는 134만 원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이 모델에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12억, 우리나라 집이 뭐 12억짜리만 있습니까? 옆으로 점점 가면 15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30억짜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사는 집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한 50억쯤 한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더 내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3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왜 부자도 주냐 하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내는데 굳이 왜 빼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부자의 차이는 걷는 데서 하면 돼요. 예. 주는 데서 하지 말고. 주는 건 그냥 다 줘버리고 걷을 땐 정확하게 이렇게 걷으면 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해당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세전소득으로 200만 원 정도 올해 받는 분들, 올해 기준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근로소득세.
에이 무슨 소리야, 명세서에 세금 다 쪘죠. 연말정산에 다 돌려줘요. 실제로 100%다 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기준은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내요. 그 비율이 43%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입니다. 해에 따라서 어느 해는 48%까지 한 푼도 안 내요. 이러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 돈만 뜯어가고 쟤네들 안 걷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적게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1년에 5만 원만 낸다 하더라도 적지만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나도 세금 낸다. 그래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나만 내는 건 아니네. 저 사람들도 내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 비율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14년이 48%까지 갔습니다. 예.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이거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하는 분들 빼고는 사실은 전원에게 작지만 다 내게 하는 게 맞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면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세는 10%가 90%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10%가 그 세금의 90%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만 걷냐.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어느 신문사에서 요거를 악용한 건데요. 한국은 38%를 면세자 비율이다. 이게 평균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 구간 세금은 45%씩이나 걷어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45%까지 걷거든요. 5.5억인가가 넘으면 45%까지 걷어요. 연봉 5.5억이 넘으면 이렇게 걷어요. 그 아래까지는 37% 걷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난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안 내는데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이만큼 뜯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주장을 하려고 신문에 낸 걸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면세 비율을 대폭 낮춰야 된다. 기본소득의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꽤 괜찮은 제도인데 정치 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1인당 1년에 100만 원을 줄 경우에 1년에 52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대략 600조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0조에서 52조를 빼는 게 우리가 볼 땐 되게 쉬울 것 같죠. 야, 600조 중에 52조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00조 재원 중에 300조가 법정 지출입니다. 법에 써 있어요. 여기에 국가가 지출해야 된다고 써 있어. 법정 지출을 자를 방법은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300조거든요. 300조에서 50조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사회적 정의, 부동산에서 벼랑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도 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명이나 왜 똑같이 주냐 이 정서적 문제도 있어요. 이게 설득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부자에게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든요. 예, 그리고 핀란드나 이런 다른 나라 국가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도 존재하고요. 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기본소득을 만약에 지역화폐랑 묶어서 주면 재정승수, 이 승수라는 말이, 승수효과란 말이 뭐냐. 여러분 동네에 다리를 하나 놓으면 200억이 들어가. 근데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가 돈 보내. 그래서 아들 학원도 보내고 마누라가 미용실도 가고 그러면 계속 돈이 들겠죠. 이 돈이 계속 돌면서 일어나는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풀어서 하면 재정승수, 세금을 깎아줘서 하면 조세승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확실히 만약에 이 기본소득이 제도가 도입돼서 지역화폐랑 엮을 수만 있다면 재정승수를 통한
경제 활력 정책으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부자가 저렇게 재산이 많고 빈자는 없어요. 땅을 파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똑같아지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되게 단순하고 맞는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재원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부자에게도 주고 가난뱅이에도 주면 이걸 더 줘야 차이가 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돈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걸 전제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도 효과가 다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산에 쌓여 있는 돈처럼 애초에 있는 돈을 나눠준다 할 땐 당연히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에요. 근데 그 돈은,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걷어야 되거든요. 걷는 당시에 걷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게 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접세, 거래세, 부가세는 저거거든요. 부자나 가난뱅이는 똑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자산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저하고 이재용하고 기름 넣을 때 똑같이 내잖아요. 이재용이라고 더 비싸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라면 살 때 이재용은 비싸게 받고 나는 싸게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 거래세, 부가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디에 집중시켜서 해야 되냐. 이런 세금은 자산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줘야 부의 불평등이 줄어드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